오랜만입니다. 휴휴즈맛 드렁큰 쿠마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휴휴 책방 위스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주변에 추천도 있었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촬영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혼자 녹음해서 여러분들의 수면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읽어볼 책은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101가지 위스키, 저자는 이안 버크스턴, 출판사는 영진닷컴. 이 책은 정말 101가지들의 위스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챕터별로 10분에서 15분, 나중에는 좀 더 길게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 아벨라우 아브나. 시바스 소유의 매력적인 아벨라우 증류소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마을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드라이브하면 바로 맞은편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워커의 쇼트브레드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빵순이, 빵돌이들이 아닌 이상 증류소 쪽이 몇 배는 더 재밌을 겁니다. 아벨라워의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는 지난 몇 년간 꽤나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고, 이 스페이스사이드 몰트의 웅장하고 풍부한 풍미에 꽤나 진심인 주종자들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이 증류소에 직접 방문한다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직접 캐스크에서 갓 뽑아낸 위스키를 개인 보틀에 담아오는 훌륭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게다가 스페이스사이드에서 2개의 위스키 페스티벌이 주최되는 기간에는 근방의 다른 훌륭한 증류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갑을 현혹할 각종 이벤트들이 증류소에서 진행됩니다. 이 증류소의 마케팅팀은 게일 어학 사전을 통째로 집어삼킨 게 분명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아브나우 외에도 다른 익스프레션들의 이름은 캐스크 안남을 포함한 다양한 연식의 리미티드 보틀들이 있습니다. 아브나우는 저온 여과를 거치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인데, 이 위스키의 탄생 배경에는 올로로소 쉐리를 담았던 스페인산 오크에서 숙성한 19세기 스타일의 위스키를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맥켈란이나 글렌파클라스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위스키 팬이라면 이 위스키를 마음에 들어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위스키는 배치 단위로 라벨링 되기 때문에 만약 마음에 드는 보틀을 발견했다면 동인하기 전에 같은 배치의 보틀을 몇 개 더 쟁여두는 편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위스키는 처음 배치와 다음 배치의 맛을 비교해보는 재미있는 실험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맛의 편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정도 퀄리티의 위스키에 이 정도 스트렝스, 이 가격이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배치 기준으로 병당 80파운드 정도의 가격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위스키, 에어스톤 시캐스크 랜드 캐스크. 유행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가 봅니다. 언젠가 하이버니안 FC가 스코틀랜드컵 우승을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티산 스피릿 회사인 J.G. 톰슨의 제품군처럼 몰트 위스키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브랜드들도 그렇습니다. 마케팅 업체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위스키 용어가 디코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지 드링킹 위스키 컴퍼니가 증명했듯이 애들 장난 같은 미사 여구는 위스키 애호가는 물론이거니와
잠재적인 위스키 고객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어스톤은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흠잡을 데 없는 싱글 몰트 위스키 명가에서 출시한 제품이기에 어쩌면 이번에 타이밍과 마켓이 받쳐준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에어스톤이 사람들이 싱글 몰트의 테이스트 프로파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두 가지의 특징이 뚜렷한 버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시캐스크와 랜드캐스크 두 가지 버전이며 이 둘의 유일한 차이점은 위스키를 숙성시킨 배럴이 다르다는 점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류소 작품인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비록 셜록 홈즈가 아니더라도 이 위스키가 윌리엄 그랜트의 거반에 위치한 에일사 베일 증류소 작품이란 것은 쉽게 간파할 수 있겠고, 그 말인즉슨 이 위스키는 로우랜드 싱글 몰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괴상한 전문 용어가 여러분들을 위축시킨다면 미안합니다. 신선하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게도 숙성 기간을 생략하는 요즘의 트렌드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10년 숙성 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흠잡을 곳 없이 훌륭합니다. 위스키 애호가의 입장에서 에어스톤은 숙성 방법에서만 차이를 둔 동일한 증류소에서 나온 동일한 숙성 기간에 동일한 위스키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스키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손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맛의 시캐스크, 그리고 진하고 스모키한 맛 랜드캐스크. 세 번째 위스키 암룻 퓨전. 이스트 앤더스의 크리스마스 옴니버스 에피소드만큼 길게 늘어지고 2배는 더 다이나믹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 현재 인도에서 위스키라고 불리는 증류주는 영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위스키는 대부분 몰라스로 만들어져 있고 영국 기준에서 그것은 럼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인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국 이외의 위스키 업계에 혹독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는 무척 거대한 위스키 시장이고 몇몇 거대 양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그파이어와 맥도웰을 위시한 몇몇 브랜드들의 매출이 얼마인지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리스트에 포함한 인도 위스키는 1948년도에 설립된 작은 중소기업인 암룻 증류소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메가볼이 물, 효모만으로 만든 제대로 된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하지만 2004년 론칭 당시 스코틀랜드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 제품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방증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국수주의의 편협함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는 이 제품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룻의 경영진이 스카치의 본고장에서 성공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퓨전을 위시한 다수의 창의적인 익스프레션들로 명망 있는 많은 평론가와 잡지사와 주최한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 최초의 인도산 싱글 몰트는 곧 고아사의 폴존과 람푸어 등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양산했고, 이는 몇몇 사람들이 인도 위스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경 암룻은 40여 곳의 국가에 위스키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퓨전은 히말라야에서 자란 인도 보리와 스코틀랜드산 2탄 건조 메가가 합쳐진
독특한 제품입니다. 50도의 적절한 알코올 도수를 보틀링되어 지구 반바퀴를 운반하는 운임과 추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병당 60파운드 이하의 꽤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스키, 아르비키 1794 하일랜드 라이. 이번 위스키는 엄청난 장고 끝에 포함했습니다. 매우 좋은 제품이지만 비교적 생소한 신공법으로 만들어진 비오크 숙성 위스키로 보틀링된 날짜에 바로 라벨링된 제품치고는 비싼 100파운드가 넘는 가격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보드카나 진이 3분의 1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스코틀랜드의 첫 라이 위스키였습니다.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 세대에 적합하고 후대에 물려줄 만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포함될 자격은 충분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 증류소에 직접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생 증류소 치고는 거대한 방문자 센터에서 내려다보는 사유지는 햇빛에 반짝이는 부케를 둘러싼 너름만에 끝없이 펼쳐진 곡물밭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위스키 생산지가 아님에도 연간 1500시간의 햇빛이 드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화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1974라는 네이밍은 약간 의심스러운 적통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 근방의 증류소가 존재하기야 했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작은 농장 규모에서 운영되다가 곧 기억 속에서 잊힌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 기업은 완연한 신생기업이라 봐야 합니다. 이는 곧 이들이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기에 저전력 발전, 작물 생산, 그리고 보틀링에 드는 푸드마일을 줄임으로써 현대에서 중요시하는 이념들을 적용하는 한편 1960년대부터 창립주의 가족들이 농사짓던 이 지역에 자라던 다양한 토착 보리 품종들을 되돌아볼 기회를 잘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품종들을 적용한 싱글 몰트 제품들을 20년대 말경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보드카가 취향이 아니라면 달콤하고 매콤하고 맛있는 라이 위스키를 마셔보세요. 현행법상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라고 라벨링 되어 있지만 이 위스키는 19세기 말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중요하던 방식 그대로 호밀로 만든 위스키입니다. 아르비키에게 잊힌 전통을 재현했다 자랑할 수 있게 인정해 줘야겠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우아한 패키지의 모든 생산 과정에 걸쳐 수고로움을 마다하며 사사로운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설명해 놓은 이 브랜드의 투명성을 존중하고 높이 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스키, 아드백 10년. 여러분은 이미 아드백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솔직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증류소를 흠모해 마지 않고 이곳에서 이뤄낸 많은 성과에 감탄하며 1997년에 다시 문을 연 이래로 이 상징적인 아일라 증류소를 지지하는 열정적인 팬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는 증류소 케이터링 중 최고의 음식 퀄리티를 자랑하며 친절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방문자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PSI에서 멋들어진 쇼를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멋진 장작 난로가 있는 셀프 케이터링 별관도 있는데 난로가 어찌나 눈앞에 아른거리는지 집에 가서 같은 녀석을 하나 장만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거짓된
순박한 톤 앤 매너, 특히나 인위적인 PR 이벤트와 세계 최대 명품 회사 중 하나인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자비한 대기업 사이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작은 소규모 업장인 것처럼 은연중에 암시하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드백의 제품들이 몇몇 초호화판을 제외하면 꽤 좋은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정판 출시를 손에 넣으려면 잽싸게 움직여야 하지만요. 간추리자면 아드백 팀의 업무 능력이 출중하고 이곳이 피트 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위스키를 만들어낸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제품은 과장을 조금 보태서 다른 아일라 위스키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아일라 위스키의 표본 같은 제품이기에 다른 많은 단점은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 표본이 되는 제품은 하드코어 스모크 향과 피트향 애호가들이 극찬하는 엔트리 레벨의 10년 숙성 익스프레션입니다. 아드백의 증류기는 상대적으로 높다란 외형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맨 위에서 난생 처음 보는 정화기가 달려있어 다른 업장들의 설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두 조합이 강렬한 피트향을 섬세한 고급스러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위스키는 복합적인 향들을 정교하게 내포하고 있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실온에서 활짝 만개한 이 위스키의 미세한 뉘앙스들을 한 번쯤은 탐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올드킬른 카페에 들러보십시오. 술이 아니더라도 이곳의 맛있는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부터 시간 조절하면서 꾸준하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